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선명합니다. 2월의 마지막 밤,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던 그때, 저는 16살의 나이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창밖으로 눈발이 휘날리던 그날, 저는 여느 때처럼 부모님을 기다리며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아침에 나가시며 오늘은 야근이라 늦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아빠도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이라 늦으실 거라 하셨죠. 저는 혼자 컵라면을 끓여 먹으며 공부를 했습니다. 피곤했는지 책상에 기대어 잠이 들었고 그때 울린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부모님이 계시던 회사 건물에서 전기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야근 중이셨고 사무실이 있던 7층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셨다고 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장례식은 3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저는 까만 상복을 입고 기계처럼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안쓰럽게 바라보셨지만 그때의 저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저는 인천 구월동에 사시는 작은아버지 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작은아버지는 건설회사 부장님이셨고 작은어머니는 전업주부셨습니다.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5학년인 사촌 동생들과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작은아버지는 늘 바쁘셔서 집에 잘 안 계셨지만 저를 위해 방 한켠에 책상도 놓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작은어머니의 눈빛은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말로 표현하진 않으셨지만 저를 달갑지 않아 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식사 시간이면 사촌들은 거실에서 먹는데 저는 늘 부엌에서 따로 먹어야 했습니다. 제 교복과 평상복은 베란다 구석 낡은 옷장 한켠에 걸려 있었고 양말은 서랍에도 못 넣고 비닐봉지에 담아두어야 했습니다. 용돈은 받은 적이 없었고 학교 준비물이 필요할 때면 매번 죄인이 된 것처럼 부탁해야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의 일입니다. 설거지를 하던 중 실수로 그릇을 깨뜨렸습니다. 작은어머니는 그 소리를 듣고 부엌으로 달려오셨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폭발하셨습니다. 이제 못 참겠다며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1시간 넘게 저를 거실 한가운데 세워두시고 꾸중하셨습니다. 부모 없는 아이를 거두어준 것만 해도 감사해야 한다고,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11시, 모두가 잠든 시간에 저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과 학교 교과서, 그리고 부모님이 남겨주신 통장이 전부였습니다. 통장에는 3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기 전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한 달 동안 지냈던 이곳을 뒤로하고 저는 차가운 밤거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인천터미널행 막차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떠나신 그날처럼 말입니다. 이제 저는 서울로 가기로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이곳보다는 나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차창에 머리를 기대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다고, 하지만 꼭 살아남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 2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역사 안은 한산했고 구석구석에서 노숙자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과 섞여 있는 것이 무서웠지만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첫날 밤, 저는 대합실 구석의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짐가방을 베개 삼아 잠들려 했지만 경비원들이 수시로 순찰을 돌며 노숙자들을 깨웠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튿날 역사 주변을 돌아다니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침에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웠고
점심은 건너뛰었습니다. 돈을 아껴야 했기 때문입니다. 화장실은 지하철역 안의 공중화장실을 이용했고, 세수는 수돗물로 대충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서울역의 생활에도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역사 안에서 잠을 자는 대신 지하도의 구석진 곳을 찾아냈습니다. 그곳은 환풍구 근처라 바닥이 따뜻했고 경비원들의 순찰도 잘 없는 곳이었습니다. 저처럼 집 없는 아이들이 몇 명 더 있었는데 서로 말은 걸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상황을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300만 원으로 시작한 생활은 생각보다 빨리 바닥을 보였습니다. 하루 세 끼를 편의점 음식으로 해결하다 보니 하루에 10,000원은 쓸 수밖에 없었고 가끔 찜질방에 가서 씻고 잠을 자는 날이면 더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2달이 채 되지 않아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였습니다. 돈이 떨어지자 처음으로 진짜 배고픔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한 끼를 먹기도 힘들어졌고 그마저도 편의점 앞에 버려진 유통기한 지난 도시락을 뒤지게 되었습니다. 밤이면 추위와 배고픔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어느 날은 지하도에서 만난 다른 아이들이 도둑질을 제안했습니다. 지하철역 안에서 소매치기를 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문득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늘 정직하게 살라고 하셨던 아버지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결국 저는 그들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대신 역 근처 식당들을 돌아다니며 설거지라도 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게에서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또는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밤이면 울면서 부모님을 그리워했습니다. 따뜻한 집과 맛있는 밥이 그리웠고 교복을 입고 학교에 다니던 평범한 일상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혹독한 겨울이 저를 옥죄어왔고 매일 아침 해가 뜰 때마다 또 하루를 버텨냈다는 안도감과 함께 또 하루를 버텨내야 한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3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칠째 굼다시피 한 저는 서울역 광장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코끝을 스치는 고소한 냄새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역 건너편에서 작은 포장마차가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민운의 포장마차라고 쓰인 그 가게에서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1,000원으로는 아무것도 살 수 없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자꾸만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포장마차 주인은 예순 즈음 되어 보이는 아저씨였습니다. 민우 아저씨는 손님들에게 늘 웃으며 이야기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구경만 하려 했지만 갑자기 속이 크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민우 아저씨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저씨는 아무 말 없이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어묵 국물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국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눈물이 났습니다. 한 달 만에 맛보는 따뜻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날 밤 장사를 마무리하던 민우 아저씨는 제게 일을 제안했습니다. 설거지와 심부름을 하면 하루 세 끼와 잠자리를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한 달에 50만 원의 월급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저씨의 포장마차는 낮에는 역 앞에서, 저녁에는 인근 주택가 골목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아침 일찍 시장에서 장을 보는 일부터 저녁에 마지막 손님이 떠날 때까지 하루가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처음으로 제가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민우 아저씨는 포장마차 뒤편에 있는 작은 단칸방을 내어주셨습니다. 비록 좁은 공간이었지만 제게는 궁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깨끗한 이불, 따뜻한 온돌, 그리고
안전하게 잠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민우 아저씨는 제 사정을 물어보셨습니다. 처음에는 말하기 힘들었지만 하나둘씩 이야기를 꺼내 놓았습니다. 부모님의 사고부터 작은아버지 댁에서의 일들, 그리고 서울역에서의 생활까지 아저씨는 말없이 듣기만 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마치자 아저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자신도 젊었을 때 비슷한 시절을 보냈다고, 그래서 나 같은 처지의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걱정 말라고, 열심히만 한다면 이곳에서 얼마든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밝았고 처음으로 내일이 기다려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에도 작은 희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포장마차에서의 생활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설거지와 배달만 하던 제가 점차 음식 준비도 돕게 되었습니다. 민우 아저씨는 모든 걸 차근차근 알려주셨습니다. 재료 손질하는 법부터 불 조절하는 방법까지 요리의 기본을 하나씩 배워나갔습니다. 아침 5시면 중부시장으로 장을 보러 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집만 들어드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선한 재료를 고르는 법을 배웠습니다. 고기는 좋은 핏빛을 가진 것을, 채소는 줄기가 단단한 것을, 생선은 아가미색이 선명한 것을 골라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민우 아저씨의 국물 맛이었습니다. 아저씨는 어묵 국물 하나도 정성 들여 만드셨습니다. 멸치와 다시마로 육수를 내고 물을 넣어 단맛을 내고 마지막에 표고버섯을 살짝 넣어 깊은 맛을 더하는 비법이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달래주는 것이라고. 점심시간이면 직장인들이 줄을 이었고 저녁이면 퇴근길 사람들과 인근 주민들이 찾아왔습니다. 손님들은 하나같이 민우 아저씨의 음식 맛을 칭찬했습니다. 특히 칼국수는 이 동네에서 제일이라는 소문이 났습니다. 면을 반죽할 때부터 숙성 시간까지 모든 과정에 아저씨만의 비법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직접 만든 요리는 김치볶음밥이었습니다. 바쁜 점심시간에 아저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만들었는데 손님이 맛있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때의 기쁨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을 때 저는 처음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힘으로 번 첫 돈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우 아저씨께 삼겹살을 사드렸습니다. 아저씨는 웃으시며 고기를 구워주셨고 처음으로 소주 한 잔을 따라주셨습니다. 포장마차 일은 고되었지만 매일이 새로웠습니다. 음식을 만들 때마다 새로운 것을 배웠고 손님들의 반응을 보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추운 날 따뜻한 국물을 받아든 손님들의 흐뭇한 표정을 볼 때면 이 일을 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늦게 장사를 마치고 난 후 아저씨와 함께 마지막 한 그릇의 라면을 나눠 먹는 시간이 특히 좋았습니다. 그때마다 아저씨는 요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정성과 마음을 담는 것이라고. 그 말씀이 제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여름이 시작될 무렵 민우 아저씨의 숨겨진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손님이 뜸한 날이었습니다. 한낮에 더위가 가시지 않아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던 것 같습니다. 아저씨는 잠시 포장마차 문을 닫고 시원한 수박을 꺼내 오셨습니다. 사실 나도 젊었을 때는 제법 이름 있는 일식집 주방장이었어. 아저씨의 말씀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청담동에서 10년 넘게 일식집을 운영하셨다고 했습니다. 손님들 중에는 유명 연예인도 있었고 예약하기도 힘들 정도로 장사가 잘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IMF가 터지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발길을 끊었고 비싼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가게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빚을 갚느라 집도 팔았고 아내와도 헤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거리를 헤매던 시절 우연히 포장마차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해서 견디기 힘들었지. 아저씨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 음식은 비싸고 고급스러운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추운 날 따뜻한 국물 한 그릇에 위로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일에도 분명한 가치가 있다는 걸 알게 됐지. 아저씨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처음 포장마차를 시작했을 때는 그저 생계를 위한 수단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장사를 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 담긴 음식으로 지친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요리의 가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왔을 때 바로 알아봤어. 아저씨가 제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내 눈빛이 내가 젊었을 때와 똑같았거든. 모든 걸 잃어버린 것 같은 그 절망감. 하지만 동시에 다시 시작하고 싶은 간절함도 보였지.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셨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저씨가 일식집 주방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하얀 조리복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진을 보며 아저씨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거야. 높은 곳에 있다가도 한순간에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고 또 거기서 다시 일어설 수도 있는 거지.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야. 넌 아직 젊잖아.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우 아저씨의 이야기가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아저씨는 단순히 포장마차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쓴맛을 겪고도 다시 일어선 스승이자 제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신 은인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포장마차의 모든 일을 능숙하게 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우 아저씨는 저를 더욱 신뢰하셨고 새로운 메뉴 개발도 제게 맡기셨습니다. 손님들 사이에서는 어느새 젊은 주방장이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가장 자신 있게 된 메뉴는 김치찌개였습니다. 아저씨께 배운 기본을 바탕으로 제 나름의 비법을 더했습니다. 돼지고기를 볶을 때 청양고추를 넣어 칼칼한 맛을 내고 묵은지 대신 생김치를 듬뿍 넣어 시원한 맛을 살렸습니다. 마지막에는 깻잎을 잘게 썰어 올려 향긋함을 더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할머니 손님이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이면 어김없이 찾아오셨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김치찌개를 주문하셨는데 어느 날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신 아들이 좋아하던 맛이라고. 그 말씀을 듣고 더욱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포장마차도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민우 아저씨의 동의를 얻어 작은 변화들을 시도했습니다. 테이블을 넓혀 손님들이 더 편하게 앉을 수 있게 했고 계절마다 새로운 메뉴를 선보였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냉국수를, 겨울에는 얼큰한 곱창 전골을 내놓았습니다. SNS를 시작한 것도 이때였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음식 사진을 찍어 올리기 시작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특히 야간 작업을 마치고 들르시는 손님들이 많아졌습니다. 포장마차지만 음식의 맛과 정성은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민우 아저씨는 이런 변화를 흐뭇하게 지켜보셨습니다. 가끔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이제 내가 이 가게의 절반은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마다 가슴 한켠이 뭉클해졌습니다. 부모님이 떠나신 후 처음으로 느끼는 가족 같은 따뜻함이었습니다. 손님들과의 관계도 특별해졌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파는 관계를 넘어 그들의 일상을 함께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승진했다며 기뻐하는 직장인, 입시 준비로 지친 수험생, 야근을 마치고 들르는 의료진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음식을 만들 때마다 이 일이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닌 제 천직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특별한 날이면 손님들을 위한 작은 이벤트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모든 손님에게 작은 떡 케이크를 선물했고, 설날에는 떡국을 무료로 드렸습니다. 밸런타인데이에는 어묵탕에 하트 모양 어묵을 넣어 재미를 더했습니다. 손님들은 이런 작은 정성에 더 큰 마음으로 화답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포장마차에서 보내는 하루하루가 감사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시장을 보러 가는 발걸음이 가벼웠고, 밤늦게까지 일해도 피곤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단순히 요리를 배운 것이 아니라 사람과 음식, 그리고 삶의 의미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시장을 보러 가려는데 민우 아저씨가 갑자기 기침을 심하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려니 했지만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얼굴이 창백해지셨습니다. 순간 아저씨가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119를 불러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오랜 포장마차 생활로 인한 만성 폐질환이었습니다. 의사는 당분간 일을 쉬고 치료에 전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병실에 누워 계신 아저씨의 모습이 너무나 작아 보였습니다. 아저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가게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가게를 맡아 운영하겠다고. 지난 몇 개월간 모든 과정을 배웠고, 이제는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포장마차를 혼자 맡게 되었습니다. 아침 장보기부터 밤늦게 마무리하는 일까지 모든 것을 혼자 해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실수도 많았습니다. 재료가 부족해 손님을 돌려보내기도 했고, 음식이 조금 늦게 나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단골 손님들이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기다려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때로는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특히 매일 오시는 회사원 손님은 SNS 홍보도 도와주셨고, 인근 식당 주인들은 재료가 부족할 때마다 흔쾌히 나눠주셨습니다. 일이 많아 병원에 자주 가지는 못했지만 틈틈이 아저씨를 찾아뵈었습니다. 매번 방문할 때마다 그날의 매출과 특별했던 일들을 보고드렸습니다. 아저씨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제게 무리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한편으로는 뿌듯해 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추운 날씨였습니다. 영하로 떨어지는 기온에 손이 얼어붙는 것 같았고 발도 제대로 움직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병원에 계신 아저씨를 생각했습니다. 아저씨는 이보다 더 힘든 시간을 견뎌내셨을 텐데 저라고 못할 것은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매일 밤 장사를 마치고 정산을 하면서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매출, 지출, 인기 메뉴, 준비할 사항들을 꼼꼼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항상 아저씨께 드릴 말씀을 메모했습니다. 언젠가 아저씨가 돌아오셨을 때 자랑스럽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점차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더 이상 허둥대지 않고 차분히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손님들의 주문도 더 빠르게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출도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아저씨께서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가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봄이 오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케이블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의 숨은 맛집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에 우리 포장마차를 촬영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SNS에서 화제가 되어 PD가 직접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방송 출연이라는 게 부담스러웠고 무엇보다 아저씨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병원에 찾아가 이 소식을 전했더니 아저씨는 흔쾌히 허락하셨습니다. 오히려 내가 가게를 이렇게 발전시켰으니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송 촬영 날, 저는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시장에 가서 가장 좋은 재료들을 골랐고, 주방 기구들도 하나하나 새로 닦았습니다. 김치찌개, 어묵탕, 칼국수, 우리 가게의 대표 메뉴들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방송에서는 제 이야기도 다뤄졌습니다. 16살에 부모님을 잃고 거리를 헤매다가 민우 아저씨를 만나 새 삶을 시작하게 된 과정, 그리고 아저씨가 병원으로 쓰러지신 후 혼자서 가게를 꾸려가는 이야기까지. PD는 이런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포장마차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손님들이 찾아오셨습니다. 제주도에서 왔다는 가족, 부산에서 일부러 찾아왔다는 대학생들, 먼 곳에서 오신 분들을 위해 더욱 정성을 다했습니다. 음식을 대접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저와 비슷한 처지의 청소년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제 이야기를 보고 용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한 친구는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도 꿈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희망을 나누는 매개체라는 것을. 매출이 늘어나면서 가게도 조금씩 바꿨습니다. 텐트를 새로 바꾸고 좌석도 늘렸습니다. 주방 기구도 새 것으로 교체했고, 위생적인 환경을 위해 매일 아침 소독도 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바꾸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저씨가 가르쳐 주신 정성과 손님을 대하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장을 보러 갈 때마다 시장 상인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저녁이면 인근 회사원들이 퇴근길에 들러 하루 일과를 나눕니다. 주말이면 가족 단위 손님들이 찾아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 포장마차는 단순한 식당이 아닌 작은 쉼터가 되었습니다. 병원에 계신 아저씨께 이런 소식을 전할 때마다 아저씨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성장할 줄 알았다고, 이제 진정한 요리사가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는 어떤 상찬보다도 값진 것이었습니다. 5월의 어느 날, 민우 아저씨가 드디어 퇴원하셨습니다. 6개월간의 긴 투병 생활을 마치고 건강을 되찾으신 것입니다. 아저씨는 제일 먼저 포장마차를 보러 오셨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주방과 늘어난 손님들을 보시고는 한참을 말없이 서 계셨습니다. 아저씨의 복귀를 축하하기 위해 깜짝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인근 상인들도 찾아와 축하를 건넸습니다. 아저씨는 쑥스러워하시면서도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특히 제가 기록해온 장부를 보시고는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그날 밤 아저씨는 저를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셨습니다. 포장마차 뒤편 작은 평상에 앉아 소주 한 잔을 나누며 아저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 가게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자신은 나이도 있고 건강도 완전하지 않으니 젊은 제가 가게를 맡아 더 크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부족한 것이 많은데 어떻게 가게를 맡을 수 있겠냐고 아저씨가 계속 가르쳐 주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저씨는 단호하셨습니다. 이미 제가 충분히 성장했고 이제는 더 큰 꿈을 꾸어야 할 때라고 하셨습니다. 아저씨는 청담동 시절 꿈꾸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작은 식당을 시작으로 요리 학원도 운영하고 어려운 청소년들을 돕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IMF로 모든 것이 무너졌고 그 꿈을 접어야 했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네가 그 꿈을 이어가면 좋겠다. 아저씨의 말씀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넌 나보다 더 멀리 갈 수 있어. 이 포장마차를 시작으로 내 꿈을 펼쳐보렴. 그 말씀을 듣고 처음으로 제 꿈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단순히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것을 넘어 저처럼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에게 요리를 가르치고 새로운 희망을 주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받은 도움을 다시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아저씨는 제 생각을 듣고 흐뭇해 하셨습니다.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자고 하셨습니다. 우선 포장마차 한 켠에 작은 교육 공간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주간에는 요리를 배우고 싶은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저녁에는 평소처럼 장사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아저씨는 자문 역할을 맡아주시기로 했고, 저는 본격적으로 가게의 운영과 교육 프로그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포장마차는 단순한 식당이 아닌 누군가의 꿈을 키워주는 작은 학교가 될 것입니다. 오늘로 포장마차 청춘식당이 문을 연 지 2년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는 포장마차가 아닌 작은 식당이 되었습니다. 민우 아저씨의 권유로 상호도 바꾸고 가게도 확장했습니다. 낮에는 요리 교실로, 저녁에는 식당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교육생은 5명이었습니다. 보육원을 갓 퇴소한 친구, 학교를 그만둔 친구,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 저와 비슷한 사연을 가진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하나씩 요리를 배워가는 모습이 마치 예전의 제 모습 같았습니다. 지금은 10명의 학생들이 요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기초적인 칼질부터 시작해서 밑반찬 만들기, 국물 요리, 분식까지. 요리뿐만 아니라 식재료 관리, 위생 관리, 손님 응대 방법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날이 갈수록 달라지는 것을 보며 보람을 느낍니다. 첫 제자였던 미란이는 이제 시내의 한식당 주방장이 되었습니다. 태호는 분식집을 창업했고, 수진이는 제과제빵 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가끔 다들 모여 저녁을 먹으며 각자의 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민우 아저씨는 이제 자문 역할만 하고 계십니다. 대신 주말마다 요리 특강을 해주시는데 학생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특히 칼국수 반죽 비법이나 육수 내는 방법을 가르쳐 주실 때면 학생들의 눈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지난달에는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작은 어머니였습니다. 방송을 보고 찾아오셨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가끔 들러 음식도 드시고 가십니다. 지난날의 모든 것이 이제는 제게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올해 안으로 2번째 점포를 열 계획입니다.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미 3명의 학생이 취업을 앞두고 있고 새로 배우고 싶어하는 친구들의 대기 명단도 깁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식당 문을 열며 감사한 마음을 되새깁니다. 그날 서울역에서 저를 발견해 주신 민우 아저씨께,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제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식당을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저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두워 보여도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세상에는 우리를 도와줄 따뜻한 사람들이 있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17살 겨울, 저는 한밤중에 집을 나왔습니다. 술에 취해 날아온 아버지의 술병이 제 왼쪽 눈썹 위를 스쳤을 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3년 전에 집을 나가셨고 남은 건 매일 밤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뿐이었습니다. 한숨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아버지도 언젠가는 변하실 거라고 믿었던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시작된 폭력은 점점 심해졌고 고등학교에 들어와서는 거의 매일 밤이 지옥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밤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깨진 술병의 베인 상처에서 흐르는 피를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있다간 저도 아버지처럼 되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방에서 급히 배낭 하나를 챙겼습니다. 교복 한 벌과
평상복 몇 벌, 학교 교과서, 그리고 어머니가 떠나시기 전 몰래 제 통장에 넣어주신 얼마 안 되는 돈이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술에 취해 거실 소파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수원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 2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한겨울 바람이 매섭게 불어왔습니다. 역사 안은 노숙자들과 취객들로 가득했고 저는 구석진 의자에 앉아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아침이 되자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역 근처 파출소였습니다. 가출 신고를 하려는데 당직 경찰관이 제 눈썹 위 상처를 보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니 가출 청소년 보호시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보호시설에 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당장 일자리를 구해서 스스로 살아갈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역 앞 거리를 서성이다 우연히 본 것이 자그마한 제과점의 아르바이트 구인 공고였습니다. 메종드 파티셀이라는 간판이 달린 그 가게는 아담했지만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문을 열자 갓 구운 빵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따뜻한 온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가게에 들어섰을 때 저는 이 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카운터에 서 계시던 주인 아주머니는 제 상처 입은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뒷주방으로 저를 데려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처음 본 것은 하얀 밀가루 반죽을 정성스레 치대고 계시던 나이 지긋한 제빵사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처음 맡은 일은 설거지였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끊임없이 나오는 그릇들과 씨름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어깨는 뻐근했지만 이상하게도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들려오는 반죽기 돌아가는 소리, 오븐에서 풍겨나오는 빵 굽는 향, 그리고 김명섭 제빵장님의 묵묵한 뒷모습이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일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더니 제빵장님이 크루아상 반죽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버터를 접어넣고 또 접어넣는 작업을 수십 번 반복하시는 모습이 마치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철학자 같아 보였습니다. 여기 와서 한번 해볼래? 갑작스러운 제빵장님의 말씀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반죽 앞에 섰습니다. 제빵장님은 천천히 하나하나 과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차가운 버터를 반죽 사이에 넣고 정성스레 접어가는 과정. 그 순간 제 손끝에서 무언가가 살아 숨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출근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기 전에 2시간 동안 제빵장님의 작업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때로는 작은 일들을 도와드리기도 했습니다. 밀가루를 체에 내리고 버터를 자르고 오븐 온도를 확인하는 일들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처음으로 제 손으로 식빵 반죽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반죽이 너무 질어서 형태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빵장님은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실패한 반죽을 보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빵을 만드는 건 사람의 마음을 달래는 일이야. 제빵장님이 어느 날 문득 말씀하셨습니다. 반죽을 치대는 동안 우리의 마음도 함께 치대지지. 좋은 빵은 결국 마음을 담는 그릇이란다. 그 말씀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문득 어린 시절 어머니가 종종 만들어주시던 우유식빵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항상 빵 냄새가 가득한 집안이 저를 반겨주었었죠. 그때의 빵은 단순한 음식이 아닌 어머니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빵장님의 가르침은 계속되었습니다. 반죽의 온도와 습도를 가늠하는 법, 효모가 활성화되는 시간을 익히는 법, 오븐의 열기를 다루는 법.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인생의 비밀을 풀어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2달이 지난 어느 날 드디어 제가 만든 첫 식빵이 완성되었습니다.
겉은 윤기나는 갈색이었고 속은 부드럽고 말랑했습니다. 제빵장님은 그 빵을 잘라 한 조각을 드신 후 오랫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내 마음이 빵에 담겼구나. 제빵장님의 권유로 야간 제과제빵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낮에는 가게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학원에서 공부하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전문적인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학원의 수강생 대부분은 전문대 제과제빵과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기초 이론을 모두 알고 있었고 전문 용어들을 자유자재로 구사했습니다. 저는 그들과 달리 고등학교도 중퇴한 학생이었습니다. 특히 제과 이론 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글루텐의 형성 원리, 효모의 발효 과정, 유화제의 역할 같은 전문적인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노트에 적어가며 필사적으로 공부했지만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실습 시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게에서는 제빵장님께 천천히 배웠지만 학원에서는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케이크를 완성할 때 저는 아직도 반죽을 섞고 있었습니다. 실습이 끝날 때마다 망연자실한 채로 남아있는 저를 보며 강사님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월급의 대부분을 학원비로 썼습니다. 그나마 제빵장님이 주말 근무 수당을 더 주신 덕분에 겨우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학원에서 돌아올 때면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가야 할 길인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3달째 되던 날 큰 시험이 있었습니다. 바닐라 시폰 케이크를 만드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모든 재료를 정확히 계량하고 공리법으로 반죽을 만들고 굽기까지 저는 밤새 연습했던 대로 하나하나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케이크가 가운데서 주저앉았고 속은 질퍽했습니다. 넌 아직 기본이 안 돼 있어. 강사님의 말씀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런 실력으로는 자격증은커녕 취직도 힘들 거야. 그날 밤 학원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제빵장님께 배운 것들이 여기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가게로 돌아왔을 때 제빵장님이 건네주신 말씀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진짜 맛있는 빵을 만드는 건 자격증이나 학위가 아니라 진심이야. 내가 가진 그 진심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아. 다음 날부터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3시부터 가게에서 연습을 시작했고 점심시간에도 틈틈이 이론 공부를 했습니다. 밤에는 학원 수업이 끝나고 남아서 실패한 레시피를 다시 시도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른 아침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기도 전에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파리바게트 본사 출신 박성준 파티시에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우리 가게의 크루아상을 먹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마침 오븐에서 첫 크루아상이 나오는 참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 앞이라 긴장된 마음으로 크루아상을 대접했습니다. 박성준 파티시에는 크루아상을 반으로 잘라 속을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겉면을 살피고 냄새를 맡고 한참을 관찰하더니 한 입을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놀란 눈으로 제빵장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이런 맛은 만나기 힘들었습니다. 그의 말에 제빵장님은 수줍게 웃으셨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프랑스 르노트르 요리학교를 나온 실력자였고 현재는 수원에 새로 오픈할 베이커리의 총괄 파티시에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박성준 파티시에는 매일 아침 우리 가게에 들렀습니다. 때로는 제빵장님과 프랑스 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자신의 유학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더 넓은 제빵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박성준 파티시에가
저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새로 오픈하는 가게에서 일해보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제빵장님께 받은 은혜도 있었고 이곳이 저의 첫 둥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빵장님은 오히려 저를 격려하셨습니다.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와야 진짜 실력이 늘어. 박성준 선생님은 내가 평생 존경해온 분이야. 내가 그분에게 배울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니? 새로운 가게는 프랑스 정통 베이커리였습니다. 바게트, 브리오슈, 에클레어, 마카롱까지 한 번도 제대로 만들어보지 못한 고급 베이커리 제품들이었습니다. 박성준 파티시에는 저를 블랑제리 드 파크의 수습 파티시에로 받아주었습니다. 첫날부터 충격이었습니다. 버터의 온도를 1도 단위로 맞추고 밀가루는 0.1G까지 제야했습니다. 반죽의 발효 시간은 분 단위로 체크했고 오븐의 온도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프랑스 베이커리의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빵장님께 배운 기본기가 있었기에 새로운 도전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박성준 파티시에는 제가 가진 진심과 열정을 높이 샀다며 천천히 하나씩 가르쳐 주겠다고 했습니다. 매일 밤 학원을 마치고 가게에 들러 연습했습니다. 박성준 파티시에는 늘 늦게까지 남아 저의 연습을 지켜봐 주었습니다. 때로는 실수를 지적하고 때로는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그의 꼼꼼한 지도 아래 저는 조금씩 프랑스 베이커리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습니다. 수습 생활은 생각보다 더 혹독했습니다. 매일 새벽 2시에 출근해서 바게트 반죽을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정통 바게트는 최소 4시간의 저온 발효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3번 정확한 시간에 반죽을 접어가며 글루텐을 발전시켜야 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바게트 반죽만 했습니다. 매일 같은 작업을 반복하는 것이 지루할 법도 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박성준 파티시에는 매일 아침 제가 만든 반죽을 하나하나 확인하셨습니다. 반죽의 탄력, 온도, 습도까지. 때로는 한숨을 쉬시며 다시 하라고 하셨고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보이셨습니다. 두 번째 달부터는 비엔 누아 드리브이아이 ENNOISERI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크루아상, 브리오슈, 데니쉬 페이스트리 같은 버터를 듬뿍 넣은 반죽들을 다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전 가게에서 배운 크루아상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버터의 온도가 1도만 달라져도 층이 제대로 살지 않았고 접는 횟수에 따라 완전히 다른 식감이 만들어졌습니다. 실수도 많았습니다. 어느 날은 크루아상 반죽의 온도 조절을 실패해서 200개 물량을 전부 버려야 했습니다. 재료비를 월급에서 제하겠다는 말씀에 가슴이 철렁했지만 박성준 파티시에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실수야말로 최고의 스승이야. 다만 같은 실수를 2번 하면 안 되는 거지. 그 말씀대로 저는 실수할 때마다 작은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실패한 원인, 다음에 주의할 점, 개선할 방법들을 꼼꼼히 적었습니다. 점차 실수는 줄어들었고 대신 새로운 발견들이 늘어갔습니다. 야간 제과제빵 학원도 계속 다녔습니다. 이제는 수업 내용이 더 잘 이해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것들이 이론과 연결되니 모든 것이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시험 성적도 조금씩 올라갔고 실기 시간에는 다른 학생들이 제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손끝의 감각이었습니다. 반죽의 상태를 만져보기만 해도 알 수 있게 되었고 오븐에서 나는 소리만 들어도 빵이 얼마나 구워졌는지 짐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성준 파티시에는 이것을 베이커리 장인의 감이라고 불렀습니다. 수습 생활 4개월째, 처음으로 제가 만든 바게트가 매장에 진열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온 손님이 그 바게트를 고르시는 걸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마치
제 인생의 전환점을 지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일부러 찾아오신 제빵장님께 첫 바게트를 대접했습니다. 제빵장님은 빵을 드시고는 말없이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박성준 파티시에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프랑스 본사에서 특별 강습이 있는데 저를 보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2주간의 짧은 연수였지만 수습 파티시에에게는 흔치 않은 기회였습니다. 파리의 작은 베이커리에서 진행된 연수는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프랑스 마스터 베이커들의 손놀림은 마치 예술가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그들의 철학이었습니다. 빵을 단순한 음식이 아닌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체로 여기는 태도였습니다. 귀국 후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프랑스의 전통 제법을 우리의 입맛에 맞게 재해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쌀가루를 넣은 바게트, 흑임자 크림이 들어간 크루아상, 유자청을 활용한 마들렌. 박성준 파티시에는 제 아이디어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실험은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특히 쌀가루의 비율을 맞추는 데만 한 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레시피를 수정하고 반죽을 시험하고 굽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프렌치 코리안 컬렉션은 매장의 새로운 시그니처가 되었습니다. 손님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특히 쌀가루 바게트는 출시 한 달 만에 예약제로 전환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여러 매체에서 취재 요청이 왔고 베이커리 업계에서도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저는 혁신적인 젊은 파티시에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성공의 기쁨도 잠시, 더 큰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박성준 파티시에는 제가 매장의 주간 파티시에를 맡아주길 원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만의 실험이 아닌 전체 제품의 품질 관리와 직원 교육까지 책임져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전 가게에서 제빵장님께 배운 리더십과 박성준 파티시에에게서 배운 전문성을 바탕으로 천천히 변화를 만들어갔습니다. 직원들과 매일 아침 미팅을 가졌고 모든 제품의 맛과 품질을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특히 신경 쓴 것은 팀워크였습니다. 각자의 장점을 살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실수가 있어도 질책하기보다는 함께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매장은 점차 안정을 찾아갔고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아졌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박성준 파티시에가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프랑스 본사에서 우리 매장을 아시아 지역의 모범 사례로 선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통과 혁신의 조화, 그리고 안정적인 매장 운영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만든 쌀가루 바게트를 들고 처음 일했던 가게를 찾았습니다. 제빵장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묵묵히 빵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넌 이제 진정한 장인의 길로 들어섰구나.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아침, 박성준 파티시에가 전 직원을 모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모두가 긴장된 표정이었습니다. 파티시에는 잠시 말씀이 없으시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은퇴를 결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몇 달 전부터 심장에 문제가 있으셨다고 합니다. 의사는 과도한 스트레스와 새벽 일정을 피하라고 권고했다고 했습니다. 20년 넘게 지켜온 베이커리의 일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발표였습니다. 본사와 상의 끝에 저를 후임 총괄 파티시에로 추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경력도 짧고 나이도 어린 제가 이 큰 책임을 맡을 수 있을지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박성준 파티시에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가진 열정과 창의력 그리고
직원들과의 팀워크를 높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이 베이커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을 거라 믿는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간의 인수인계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성준 파티시에는 자신의 모든 노하우를 전수해 주셨습니다. 레시피북은 물론 20년간의 실험 기록, 실패의 기록까지 모두 저에게 넘겨주셨습니다. 특히 강조하신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각 직원들의 특성과 장단점, 그들을 이끄는 방법까지 세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마지막 날, 파티시에는 저를 테라스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낡은 수첩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프랑스 유학 시절부터 써오신 일기장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단순한 레시피가 아닌 한 베이커리 장인의 인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실패의 기록이기도 하지만 도전의 기록이기도 해. 넌 나보다 더 멀리 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잊지 마. 빵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 그 마음만은 절대 잃지 말아줘. 떠나시는 날, 전 직원이 출근 시간보다 일찍 나와 박성준 파티시에를 배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방을 둘러보시던 파티시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20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긴 이 공간을 떠나는 게 쉽지 않으신 듯 했습니다. 파티시에가 떠나고 처음 맞이한 아침,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주방에 혼자 서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이 공간은 제가 지켜나가야 할 곳이 되었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설렜습니다. 스승님들께 배운 모든 것을 바탕으로 이제는 제가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차례였기 때문입니다. 총괄 파티시에가 된 첫 달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박성준 파티시에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더 컸고 책임감의 무게는 더욱 무거웠습니다. 매일 아침 회의에서 직원들의 날카로운 시선을 마주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저보다 나이 많은 베테랑 제빵사들의 불신이 느껴졌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크리스마스 시즌이었습니다. 예년의 2배가 넘는 주문이 들어왔고 인력은 부족했습니다. 잠시 주문을 받지 말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저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전 직원과 솔직하게 상황을 공유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놀랍게도 직원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주방팀은 자발적으로 야간 근무조를 편성했고 판매팀은 예약 관리 시스템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밤을 새우며 작업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이 과정에서 팀워크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박성준 파티시에의 일기장에서 영감을 얻어 브레드 랩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근무가 끝난 후 직원들과 함께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하고 시도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너 명만 참여했지만 점차 참여자가 늘어났습니다. 판매팀에서도 고객들의 피드백을 가지고 와서 함께 의견을 나눴고 주방 보조원들도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다는 분위기 속에서 더 과감한 시도들이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탄생한 계절의 맛 시리즈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봄에는 벚꽃 에클레어, 여름에는 수박 케이크, 가을에는 단호박 타르트, 겨울에는 군고구마 데니쉬까지 한국의 계절감을 프랑스 베이커리에 담아낸 시도가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직원들의 태도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저를 어린 상사로 보지 않았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성장하는 동료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특히 베테랑 제빵사들이 자신들의 노하우를 기꺼이 공유하기 시작했고 이는 전체적인 제품 품질 향상으로 이어졌습니다. 본사에서도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우리 매장의 시도들이 프랑스 본사의 월간 뉴스레터에 소개되었고 아시아 지역 매장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습니다. 박성준 파티시에께서 가끔 들르실 때마다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매장을 둘러보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 젊은 손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SNS를 통해 우리 매장의 이야기를 접했다며 자신도 제빵사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문득 떠올랐습니다. 제가 처음 제빵의 꿈을 키웠던 그때처럼 이제는 제가 누군가의 꿈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매장 앞에서 한 청소년을 발견했습니다. 15살 정도로 보이는 그 아이는 매일 아침 일찍 와서 제빵하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 말을 걸어보니 그 아이도 저처럼 가출 청소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첫 스승님이셨던 제빵장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제빵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제빵장님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박성준 파티시에께도 연락드렸더니 본사에 직접 제안서를 써보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희망의 발효호프 라이징라는 이름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지역 청소년 쉼터와 연계해서 매주 3명의 청소년들에게 제빵 교육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본사에서도 취지에 공감해 주어 재료비와 교육 공간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첫 수업은 긴장되었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에서 저의 과거가 보였습니다. 불신과 경계, 그리고 그 밑에 숨겨진 간절함까지. 저는 먼저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거리에서의 시간들, 첫 스승님과의 만남, 그리고 지금까지의 여정을. 아이들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빵을 만드는 과정은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반죽을 치대며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풀어지는 듯했고 발효를 기다리며 인내심도 배웠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시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함께한다는 것. 이것이 제가 전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기수 학생 중 한 명은 제과제빵 학원에 등록했고 다른 한 명은 우리 매장의 주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반항적이었던 학생은 이제 후배들을 가르치는 보조 강사가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의 소문이 퍼지면서 지원자가 늘어났습니다. 다른 매장의 파티시에들도 자원봉사로 참여하겠다고 나섰고 지역사회의 후원도 이어졌습니다. 우리의 작은 시도가 점차 큰 움직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보람찼던 순간은 첫 발표회 때였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만든 빵으로 작은 마켓을 열었는데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서툴지만 정성 가득한 그들의 작품이 순식간에 완판되었고 그날 아이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반짝였습니다. 어느 날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한 학생이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받았던 도움을 다시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장인의 길이라는 것을. 이제 블랑제리 드 파크는 단순한 베이커리가 아닌 작은 학교가 되었습니다. 주방에서는 매일 아침 신선한 빵 냄새와 함께 배움을 향한 열정이 피어오릅니다. 지금까지 50명의 청소년들이 이곳에서 제빵을 배웠고 그중 15명이 전문 제빵사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SNS에서 우리 베이커리 이야기를 보고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많이 달라져 계셨습니다. 술을 끊으셨고 재활센터에서 상담사로 일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저를 찾아다니셨다고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제가 만든 식빵을 대접했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빵을 드시던 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는 쑥스러운 듯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다니 자랑스럽구나. 그 말씀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첫 스승이셨던 제빵장님은 이제 은퇴하셨지만 가끔 들르셔서
아이들에게 특강을 해주십니다. 박성준 파티시에도 건강을 회복하신 후 자문으로 활동하시며 프로그램 발전을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두 분 모두 이 공간이 단순한 빵집을 넘어 희망의 공간이 된 것을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우리 첫 제자들은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민수는 파리에서 유학 중이고 지은이는 제주도에 자신만의 작은 베이커리를 열었습니다. 가장 반항적이었던 준호는 이제 우리 매장의 주임 파티시에가 되어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사에서는 우리의 프로그램을 전국 지점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내년부터는 서울, 부산, 대구 지점에서도 희망의 발효 프로그램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각 지점의 파티시에들과 함께 교육 과정을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마주하는 풍경이 있습니다. 매장 앞에서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는 청소년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저의 과거를 봅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제가 받은 도움과 사랑을 그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주리라고. 이제 저는 압니다. 빵을 만드는 일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걸. 그것은 희망을 발효시키고 꿈을 부풀리고 사랑을 구워내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만드는 건 빵이 아닌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도 우리 베이커리에서는 반죽이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저의 이야기가, 아이들의 이야기가, 그리고 앞으로 써내려갈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발효는 결코 서두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깊은 맛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이야기도 그렇게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부풀어 오를 것입니다.